일간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주년이 된 날입니다. 1997년 5월 10일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취임 4주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속속경제 귀에 속속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5월 1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1997년 5월 10일에 취임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11시에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특별연설에는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4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극복 문제, 백신 확보 문제라든지 혹은 한반도 평화 문제나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극도로 좌우로 분열되어 있는 그 한국 사회 통합 문제라든지 마지막 1년의 국정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임혜숙, 박준영, 노행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여부를 말씀하실 언지를 주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울산 보궐선거에서 개입 문제가 아직도 청와대 개입 문제가 아직도 재판 사법 처리 중인데 여기 관해서도 언급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혹은 또 이제 기자들의 질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세 가지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세 분야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 부문에서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일자리나 부동산 대란, 양극화 같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런 것을 감춘 채 4년간 큰 성과가 있었다. 자화자찬을 한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트럼프의 그 싱가포르 합의, 지금 톱다운식 해법만 되풀이하면서 대북 평화 프로세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를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제 미국과 대중국, 대북한 압박을 통한 국익 차원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내로남불로 대표되는 그 불공정 문제, 부정의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뭐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태를 좀 이번 특히 이제 LH 사태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 그 불공정한 문제, 그다음 정의롭지 못한 문제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그 정책을 대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4년 내내 지속된 퇴행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한 대전환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가지 또 조선일보에서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촛불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민주화의 후퇴가 시작되었다는 정말 진보 진영의 학자의 그 아주 이 고언을 새겨드려야겠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역사청산, 적폐청산 등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이전 사회의 성과와 보수 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남은 1년 동안 욕심을 버리고 쪼개놓은 국민을 다시 융합을 하는 그런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그 작년 1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명령에서는 앞으로 임기 남은 1년은 문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4년 전에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좌건 우건 혹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건 전부 국민으로서 대통합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그 유명한 그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통합보다는 국론은 완전히 분열되어 있고 내편 네 편을 나누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입에 표자되었습니다. 내 편인 경우는 덮어두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 편은 작은 것도 남의 눈에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가려내는 그런 분열의 정치를 해왔고요. 경제는 완전히 추락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정부라고 청와대에서 일자리 간판까지 내걸고 출발했지만은 지금 일자리 간판은 뭐 흔적도 없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일자리는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정기조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나간 조국 사태라든지 혹은 최근에 일어났던 LH 사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 사회가 공정치 못하다, 혹은 또 아파 찬스, 엄마 찬스가 횡행하고 만연되어 있고, 또 특권 계층은 국민의 뒤에 숨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투기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말 일신해야 될 그런 마지막 1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최소한 반시장적인 4대 도구마라도 깨야 된다. 재정 중독이라든지 진노동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징벌세제, 그다음에 반기업 규제, 이런 것들이라도 최소한 남은 1년 동안 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재정 중독 관해서는 나라빚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빚은 금년 말에 GDP 대비 50%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국가 채무는 1,000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조합 노동계획에서는 완전히 오히려 표류하면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노동계획은 유연성은 언급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심지어는 해고자나 실업자까지도 유급 노조이 돼서 사업현장을 전개해서 파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함으로써 한국 노동 상황은 극도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자리 정부라더니 공공 알바만 양산하고 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596만 명에 달하고 있다. 2017년만 들어 440만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50만 명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일자리 정부라고 하더니 제대로 된 일자리는 주 40시간 풀타임 일자리는 195만 개 정도가 날아가고 오히려 공공 알바만 150만 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5대 그룹에 유일하게 남은 공채인 삼성고시에 수만 명이 온라인으로 응시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하냐면은 계속 정부가 정말 안 달래고 있는 그야말로 정말 잡지 못해서 안 달래고 있는 삼성의 청년들은 들어가고 싶어서 수만 명이 온라인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힘든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은 586 세대의 미선, 586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지금 이제 모든 권력을
탐욕스럽게 지면서 가지고 전행을 하면서 청년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뭐 내몰라를 하고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심지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에 83%나 증가하고 전세 가격도 43%나 증가해서 흔히들 전세 난민이라고 그러죠.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가는 그런 전세 난민을 촉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의 특징은 세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나 취득세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올리고 또 대출을 규제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특히 그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는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계속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25번이나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만 초래하자 마지막으로 변창흠 장관 이번에 물러난 변창흠 장관이 공급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또 공공주도 공급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하지 않고 공공임대나 공공공급을 주장하는 국민들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좌파적인 이념에 기반된 정책을 내놓아서 다시 한번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인식의 배경, 인식의 기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터져나온 LG 사태는 본인들은 뒤에 숨어서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본인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오히려 투기와 부정을 더 일삼아왔다는 것이 LH공사 공공기관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된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에서마저도 내로남불 정책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기업 정책으로 신사업에 싹은 잘리고 투자는 위축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가 너무 결국은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추진된 주요 기업 정책을 보면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원 분리선출 시 3% 룰 도입, 일감 몰아주기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사 의무 지분율 상향 조정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입법 예고하는 등 그야말로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계속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금은 삼성전자의 경우에 가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30.7%의 그 세율로 지금 가파 평균이 15%다. 토요타도 25%. 그래서 삼성은 그 2배에 달하는 미국 가파의 15% 2배에 달하는 30.7%를 지난 3년간 내고 아마 이 세금 문제가 이번에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천문학적인 상속세 12조 원의 상속세를 보면서 전 세계가 놀라고 심지어는 외신들은 약간 비아냥 스킨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국가인가에 대해서 정말 약간 그 냉소적인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미국 IT 기업보다 세금을 2배나 더 내면서 산업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나? 그러면서 또 뭐 한국은 투자세 공제는 외국은 보통 30%씩 투자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또 영국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연구개발세 공제 같은 것을 거의 30%씩 해주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3%밖에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공제는 턱도 없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생색만 내는 수준이고 세금은 법인세도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상속세는 뭐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이렇게 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게다가 또 공시지가까지도 깜깜이 공시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공시지가 계속 오르면서
보유세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문제. 올해도 재산세가 30%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종부세를 지난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대표를 한 이후에 종부세를 손본다고 하더니 뭐 처음에는 그냥 선거 전에는 뭐 국민에게 구애한다, 잘못했다, 사과를 하다가 선거에 대표하고 나니까 부동산 손본다고 하더니 한 달이 지나도 깜깜부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지금 뭐 게다가 또 한 가지 장관 임명은 지금까지 29번째 야당의 또는 국회에 그 청문 인준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데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죠. 정부에 그냥 뭐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세 개 간에 이제 또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주요 공직자, 장관급 주요 공직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는데도 벌써 29번이나 장관을 임명하는, 장관급을 임명하는 그런 그야말로 민심을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상권분립 이런 것은 뭐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 오늘 아마 그 지금 3명의 장관을 후보를 임명해 놓고 있는데 그 3명의 장관 후보가 다들 국민 정서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뭐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뭐 1250개 정도의 고급 도자기를 세금도 안 내고 가져와서 팔았다든지 뭐 혹은 뭐 요즘 우리나라 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제자의 논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남편 이름까지 넣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십 번을 그렇게 해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부동산 문제.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연속적으로 일어난 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수석은 옛날에 대통령이 부산에서 법무부를 운영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나 부동산에 직접 사고를 해야 된다. 5개 정책을 적어라. 단 한 번도 지금 잘못된 정책에 관해서 성찰과 사과와 정책 전환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4년간 5기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백신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국민 이번 백신 정책은 55점에 불과하다. 100점 만점에 55점에 불과하다.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될 것이라고 정부가 얘기한 대로 믿는 국민은 10명에 1명밖에 없다. 그런 여론조사 보고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유럽 정상들은 미국에서 백신 특허를 푼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는 정도하고는 안 된다. 수출 금지를 풀어라. 그런 원료라든지 이런 거 수출을 허가를 해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할 수가 있을 거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구는 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있는 행성이죠. 여기에서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초기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발병했을 때 중국 항공편이 입항 전문가들 중지 권고를 왜 무시했는지 중국 항공편을 억제했던 대만이나 태국은 완전히 지금 성공적으로 백신을 방역이 되고 지금 경제도 가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정책을 왜 왔는지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친중 종북 정책에 관해서도 결과 그런 정책이 결국 이렇게 국민들을 백신에 코로나의 지옥소에서 아직도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많이 갔는데 약 700여 개에 가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공장과 시장을 다 삼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이 최고의 부양책이다라는 그 이스라엘 장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뭐 최근에 네타냐후 수상은 화이자 CEO에게 30번이나 전화를 해서 백신을 공급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감명을 받은 화이자 CEO가
이스라엘에 백신을 공급했다. 그런 얘기에서 우리는 정치 지도자가 국내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정책에 솔선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싫은 거 전화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뭐 심야에도 계속 그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기숙사는 수업도 공짜로 제공하고 미국 대학에서는 $1,000 선물도 주는 백신을 좀 더 보급해서 집단 면역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기 말에 남북 관계도 지금같이 정말 앞으로 다가온 며칠 뒤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군요. 한미 정상회담도 평양을 감싸지 말고 그야말로 따끔한 목소리를 북한에 대해서 그야말로 막말과 행동을 보이는 김여정에 대해서도 따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재인 정부 4주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경제, 외교, 안보, 지금 국방은 9.19 군사합의로 완전히 우리가 흔들리고 있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계속 연속 실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지금 남한만 대한민국만 방위력을 약화하는 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치는 민주화가 퇴보되고 있고 오죽하면 진보 농객인 최장집 교수만이도 촛불 시위가 한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히 지금 후퇴하고 심지어는 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월 10일에 그 문재인 정부 4주년에 관한 논평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코인 시장을 보니까 암호화폐가 지금 특히 그 2030 시대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 시장은 다소 좀 횡보를 보였습니다. 주말 기간 동안 횡보를 보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주말에 57,7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3,89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말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업비트 마켓 인덱스는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더리움은 올라가고 있고 에이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이다가 이번에 10% 올라갔습니다. 에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카르다노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만들어내는 코인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대충 코인을 분류할 때 비트코인을 코인 1세대라고 분류합니다. 1세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2세대. 비트코인 주로 이제 거래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죠. 화폐를 대신해서 거래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고 이더리움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찰스 호스킨턴이 나와서 만든 게 바로 그 카르다노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이 카르다노 플랫폼에서 만들어낸 코인이 에이다입니다. 이더리움의 약점을 그래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한 점이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에이다인데 이 에이다가 지금 가격이 10%나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은 한국에서는 7,09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다소 이제 하락했다가 올라가서 7,090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이더리움이 계속 한국에서 미국처럼 수익 상승해서 479만 8천 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더리움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짜 사이트도 활기를 치고 있어서 항상 이런 자산 가격 급등기에는 이런 가짜 사이트가 활기를 치면서 3개월째 32곳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 코인에 관해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부도한 규제조차도 하지 않다 보니까 잡코인이 난립하면서 앞으로 도미노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투자자들을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9월 이전에 대폭 정리가 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트코인이 거래 비중이 95%인데 옥스가리가 본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지코인이 엊그제 일론 머스크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그 세트나이트 MBN의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하는데 출연을 했습니다. 해서 굉장히 그 인기 있는 방송에 출연해서 그동안 그 출연을 한 걸 계기로 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도지코인에 관해서 일론 머스크가 내가 도지코인의 아버지다. 도지코인을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도지코인의 급상승을 이끌어왔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송에 나온다는 얘기가 또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이제 방송에 막상 나오고 나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그 기대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다소 하락하기도 하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세계 최대의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코인베이스가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당국에서 거래소 규제를 좀 더 강도 높게 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데다가 코인베이스가 상장해서 기업가치 100조 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보이자 다른 코인 거래소도 상장을 계속 한다는 그런 의사를 발표하면서 다른 코인 거래소 상장이 가세되는 것이 오히려 코인베이스의 가격 하락이 요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더름이 이제 그때 한번 이제 그 이더름이 2016년에 해킹 사건으로 이더름에서 새롭게 이더름을 만들었는데 해킹이 더 안 되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캐시 같은 비트코인의 단점을 좀 더 보완한 비트코인의 초창기의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죠. 거래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한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카르다노에서 만들어내는 에이다도 지금 에이다가 3세대 코인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이 올라오고 이런 그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30의 40%가 가상자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2030에 대한 그 설문조사 결과 50%는 18% 정도밖에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도 SKIT와 같은 큰 상장 대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서 현대엔지니어링 7조 원의 그 상장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여러 뭐 롯데렌탈, 야놀자 그다음에 등등 이렇게 그 대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우들이 조금 올해 상장 예상인 대우들 쭉 나와 있는데 SD 바이오센스, 일진 하이솔루스, 크랩톤, 카카오뱅크 등등 카카오페이 이렇게 많은 지금 상장들이 카카오뱅크는 20조 원에 달하는데 4월 15일에 예심을 청구해서 20조 크랩톤 이 게임 회사인데 30조 원의 예상 가치가 되는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50조 원 정도 대단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예심을 준비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세계에서 큰 배터리 생산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ETF에 뭉치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 장세에서 쓴맛을 본 동학개미들이 올해는 전기차나 반도체 ETF를 주로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는 동학개미들이 멀리 보고 베팅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동학개미들이 2030 중심으로는 동학개미들이 단타의 중심에 왔지만 결국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좀 더 멀리 보고 반도체나 전기차나 배터리나 앞서 살펴본 ETF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히려 4월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금리 인상이 더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연례는 고용 부진에 대해서 지금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4월 달에 예상보다 훨씬 적은 26만 개밖에 증가하지 않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연례는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논란을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자리
증가가 예상보다 적은 것이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례는 이 고용 쇼크에 관해서 추세가 아니다, 경기 회복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실업급여를 더 많이 준 것이 화근이 되고 있다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앞으로 경기가 일련의 발언, 그다음에 연준 간부의 발언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은 최소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계부채 부담, 원리금 상환감이 이자가 슬금슬금 지금 벌써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0.9%나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계도 부실화되고 가계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의 부실도 우려가 된다,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현재 1,700조, 작년 말에 1,700조 쪽 가계 부채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금 주담대 금리도 지금 2.88까지 21개월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걸 방치할 때는 가계나 기업의 줄파산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산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뱅크가 지금 큰 유상증자 6,7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피를 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은 대만의 TSMC를 상대로 힘에 버거운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제 TSMC는 애리조나주에, 인텔이 있는 애리조나주에 공장이 1개 있는데 5개를 더 건설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삼성은 아직도 어디에 추가 투자해야 할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에서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6년이나 걸리는데 미국과 중국은 2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하다가는 한국 경제를 지금 그야말로 기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인하고 있는 반도체도 상당히 위기로 물릴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게임 쪽에서 한국 게임이 중국의 텐센트 자본을 많이 투자받고 있다고 합니다. 텐센트 자본을 많이 투자받으면 텐센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많이 받으면 한국 게임도 그 규제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대기업들이 이익이 나는 것을 임금을 올려주는 이런 파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상황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일자를 창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 아니다. 예컨대 500 이상 대기업의 월 평균 임금이 600만 원이 넘으면서 오히려 프랑스나 미국의 500만 원 수준이고 일본의 400만 원 수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또 대기업의 500 이상 월 평균 임금과 5인에서 9인까지 월 평균 임금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김종회 회장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학생 숫자가 줄면서 대학 입학 정원이 줄면서 지방대학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유원회 교육부 장관이 적정 규모로 수도권 대학을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수도권의 우수 정원이 너무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유원회 장관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통제 우려 근 여당의 포탈 알고리즘 법이 또 제한돼서 그렇지 않아도 언론의 자유가 침해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위축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을 이번에 이제 5월 21일 날 남북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정책 내용에 관해서 방향에 관해서 공개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완화도 담기는 것인지, 한국은 계속 지금 제재보다는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아니 북한의 비핵화를 바이든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북한은 우리의 통일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동독의 경우 30년 전 동독의 경우에 서독 총리는 통일 파트너가 되자는 동독에게 그러려면 민주화부터 먼저 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쿼드는 안보동맹 아니다. 중국의 눈치 볼 필요 없다.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 미국이 쿼드는 안보동맹이 아니다. 들어와라. 지금 현재 한미 간에 다가오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중국 문제, 북한 문제가 지금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40년 고립되었던 대만이 국제정치 무대 중심으로 대두가 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이런 데는 대만의 반도체가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TSMC 가 공장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공장이 애리조나주에 5개가 더 건설되는 되면서 미국은 지금 반도체를 안보에 필요한 중요한 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도체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이 끈끈해지면서 지금 미국은 미국과 대만과 일본을 연결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대만이 드디어 국제사회에도 과거 40년 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대만이 일제히 국제기구에서 탈퇴당했던 그런 것이 지금 역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가 그렇게말로 반도체 산업동맹, 미국이 얘기했던 가치 사슬, 지금까지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GBC라고 그랬죠. 글로벌 밸류체인인데 이제는 얼라이언스 가치 사슬, 동맹 가치 사슬, 동맹국의 가치 사슬을 주장하면서 이 반도체가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가 어디 대만을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며칠 남지 않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이런 가치 동맹에서 우리가 균열이 생기면은 우리의 반도체도 여지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대만의 TSMC가 를 계기로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동맹을 발판을 해서 대만이 다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거꾸로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산업 동맹에서 우리가 발이 빠지게 되거나 균열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훈을 삼아서 오늘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특별연설이 주목이 되고 있고 이것은 4주년의 실패에 대한 대실패에 대한 국가 붕괴에 대한 국정 대전환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 중국을 고려하면서도 한미 동맹이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이해서 경제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